안녕하세요. 전 세계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해외사 연튜브입니다. 겨울에 한기가 깊어가는 요즘,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특별하고 마음을 울리는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망나니들이잖아. 질서 자체가 없는 경찰이 몽둥이 들고 다니는 것도 봤다니까. 교수님 꿈꾸신 거예요? 한국을 뭘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미국 대학의 강의실에서 수업이 끝난 학생들과 교수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학생들은 농담하지 말라면서 교수의 말을 듣고 웃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곧 은퇴를 앞두고 있는 교수 제임스라고 합니다. 제가 교수가 되기까지의 과정은 쉽지 않았는데요. 타이밍이 좀 좋았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도 요즘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들보다야 교수가 쉽게 되었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저는 동물행동학을 연구하는 사람이었는데요. 1990년대에 이화여대에서 조교수 과정으로 근무를 하다가 2000년에 다시 다행히 미국에 자리가 있어서 들어올 수 있었어요. 학생들은 좋았지만 저에게 다시 한국으로 가라고 한다면 갈 의사가 없어요. 너무 불편했고 재미도 없는 나라였거든요. 그래도 학생들은 공부를 정말 잘해서 좋았어요. 공부에 대한 열망도 높았어요. 다들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요. 그렇지만 정말 별로였어요. 당시 한국은 솔직히 사람을 존중하는 나라가 아니었고 질서가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당시 와이프는 너무 외로워서 거의 우울증에 걸릴 수준이었어요. 당시에는 한국에서는 외국에 있는 사람이랑 통화도 할 수가 없었거든요. 물론 할 수야 있었지만 너무 비쌌어요. 혹시 인도 경찰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약간 인도 경찰은 매가 약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람을 패는데요. 경찰들이 사람을 그렇게 팬 건 아니지만 한국의 1990년대도 혼란 그 자체였어요. 이로 인해 경찰관이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부패한 경찰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돈을 받거나 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았어요. 한국에는 스승의 날이 있는데 그때마다 교수들이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받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근데 다시 생각해도 이상하긴 해요. 교수들이 학생들보다 돈이 더 많은데 왜 자기들이 선물을 받았을까요? 한국 생활에 적응하면서 저는 한국의 뿌리 깊은 선후배 문화도 너무 싫었어요. 아니 교수들끼리 연구 말고 이런 것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이해가 안 됐어요. 한국에서는 선후배 관계가 사회생활과 직장생활의 거의 모든 측면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위계 질서를 꼼꼼하게 준수하는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 사교 모임, 심지어 일상적인 대화에도 영향을 미쳤거든요. 저는 외국인이라서 다행히 한국에 선후배가 없었어요. 이게 일보다도 더 짜증났던 게 꼭 술자리를 데려갔어요. 퇴근은 무조건 선배가 먼저 했어야 했다니까요. 심지어 후배들이었던 젊은 팀원들은 귀중한 의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배들 눈치를 봤어요. 그들은 선배인 선배들의 눈치를 살피며 의견을 말하기 전에 선배들의 승인을 기다렸습니다. 열린 대화와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가로막는 것 같아서 답답했습니다. 퇴근 후에 회식 자리도 선후배의 역학관계가 생생하게 드러나는 또 다른 장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는 후배가 선배를 위해 양손으로 조심스럽게 술을 따르고 선배가 마시기 전에는 자리에 앉거나 식사를 시작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인 저는 이러한 규칙 중 일부에서 예외가 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실수로 누군가에게 신뢰를 범하고 싶지 않아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여전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술자리에 가지도 않았어요. 왜 그렇게 술은 꼭 다 마셔야 끝나는지 모르겠어요. 또 한국 날씨도 저한테 너무 힘들었어요. 1990년대 서울 지하철에 대한 저희 경험은 힘들었던 만큼이나 생생합니다. 한여름의 압도적인 더위가 지하철이라는 좁은 공간 안에서 더욱 심해졌던 기억은 아직도 제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무더운 환경은 한국에서 익숙했던 시원한 냉방 공간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그 더운 여름날 기차에 올라타자마자 밀려드는 열기는 숨이 막힐 것만 같았습니다. 통근자들로 꽉 찬 객차는 그 열기를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모두들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더위와 소리 없는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옷감이 피부에 불편하게 달라붙는 것을 느끼며 조금이라도 바람이 불기를 바랐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의 열차에는 오늘날처럼 현대적인 에어컨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객차 천장에 달린 작은 선풍기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풍기는 우리를 감싸고 있는 답답한 열기를 조금도 해소하지 못했고 약한 바람도 거의 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저는 미국인이잖아요. 에어컨이 있는 곳이 없었어요. 정말 어딜 가도 땀을 흘렸고 제 몸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그렇게 눈치가 보일 수가 없었어요. 미국은 해가 뜨거워도 습도가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 여름에 이렇게 더우면 겨울에는 적당히 추워야 하는데 겨울에는 진짜 죽을 것 같이 추웠어요. 한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던 경험 중 하나는 옷 사이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온 저는 특정 사이즈 표준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옷 입을 것도 없었어요. 한국은 자기들만 생각해서 옷을 만들었거든요. 처음 한국 의류 매장에 들어섰을 때 한국 패션을 구매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들떴던 기억이 납니다. 현대적 트렌드와 전통적 영향이 어우러진 디자인이 눈길을 끌었고 빨리 입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설렘은 곧 좌절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진열대를 둘러보던 중 집에서 입던 사이즈보다 훨씬 작은 사이즈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팅룸에서 처음 시도한 셔츠 입기는 어깨와 가슴에 천이 불편하게 달라붙어 힘겨운 싸움으로 끝났습니다. 그제서야 한국인의 신체 사이즈가 다를 뿐만 아니라 훨씬 작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 생각에 제 사이즈에 맞아야 할 옷들을 여러 벌 입어보고 실패하면서 짜증과 당혹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제 공경을 알아차린 매장 직원들은 정중한 미소로 다가와 더 큰 사이즈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사이즈도 저한테 맞는 게 없었어요. 전 한국에서 맨날 넝마 같은 옷만 입고 다녔어요. 이런 경험은 비단 저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의류 매장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고 그때마다 제한된 사이즈에 짜증이 났습니다. 이 나라에서 저를 차별화하는 문화적, 신체적 차이를 극명하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한국 패션에 적응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열정이 식어버린 채 빈손으로 매장을 나서는 경우가 많았죠. 저는 이런 불편함을 가지고 볼 것도 없다고 하면서 딱히 한국 여행을 추천하지는 않는데요. 2003년에 다행히 미국에서 정교수 자리가 나서 미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강의와 연구를 하다가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요즘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한국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는 학생들이 요즘은 한국에 교환학생도 가고 유학도 가고 하더라고요. 저는 학생들을 불러서 물어봤어요. 왜 한국에 가냐고요? 학생들이 가는 이유는 다양했는데요. 공통적으로 한국이 너무 편리하다고 했어요. 한국은 없는 게 없고 맛있는 것도 많고 미국보다 훨씬 재미있다고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너무 좋다고 했어요. 저는 너무 의아했어요. 제가 1990년대에 만났던 한국은 혼란 그 자체였거든요. 저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국에 다시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죠. 비행기에서 내려 활기찬 인천국제공항의 대기에 들어서자마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탁 트인 공항 창문 너머로 보이는 스카이라인을 가득 메우고 있는 수많은 고층 빌딩의 모습에 경외감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수십 년 전 제가 기억하는 서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고층 건물이 적고 전통적인 건물이 많은 소박한 풍경이었죠. 그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향해 뻗어있는 경이로운 건축물과 햇빛에 반짝이는 유리 외관을 파노라마처럼 바라보았습니다. 서울 지하철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서울 지하철의 엄청난 성장을 실감하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하철 네트워크에 9호선과 공항철도까지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곳에 왔을 때만 해도 지하철 노선이 적었고 공항까지 직결되는 철도가 있다는 것은 여행객들의 마음속에서 그저 희망적인 편리함일 뿐이었죠. 북적이는 지하철역을 지나면서 도시 아래를 가로지르는 복잡한 노선의 그물망에 감탄했습니다. 9호선과 공항철도는 단순히 새로운 노선이 아니라 연결성과 진보에 대한 서울의 의지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을 돌아다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특히 공항을 오가는데 직결되지 않았던 시절을 기억합니다. 지금은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제 눈길을 사로잡은 또 다른 측면은 지하철의 난방 시스템이었습니다. 매서운 추위가 구석구석 스며드는 것 같았던 서울의 추운 겨울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출퇴근길의 추위에 떨었던 기억과 달리 편안하고 따뜻한 지하철 객차 안에 서 있는 제 모습은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효율적인 난방 시스템이 공간을 포근한 온기로 감싸고 있어 추운 계절에 여행이 즐거운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 세심한 배려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민과 방문객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서울의 인프라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난방이 되는 지하철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바깥에 혹독한 겨울을 피할 수 있는 안식처였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렸을 때부터는 더 놀라운 순간의 연속이었어요. 저는 제가 알던 서울이 맞나 의심했어요. 분명 2003년에 서울을 떠날 때만 해도 이렇게 높은 건물이 많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벽돌 건물들은 없고 다 유리 건물들이었어요. 한국에 사람이 이렇게 많았었나 싶더라고요. 서울의 높은 생활비에 적응하는 것은 한국으로 돌아와서 가장 어려웠던 점 중 하나였습니다. 지난번 방문했을 때보다 생활 필수품 가격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1990년대에는 1,000원으로 아이스크림 5개를 사 먹었거든요. 이제는 하나도 사 먹기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물가가 5배는 오른 거네요. 식료품부터 교통비까지 가파른 물가 상승은 몇 년 전에 익숙했던 것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대중교통도 요금이 비싸더라고요.
지하철을 탈 때마다, 버스를 탈 때마다 서울의 생활비 상승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신기한 건 옛날에는 종이 티켓이었는데 이제는 어떤 신용카드도 다 쓸 수 있었어요. 오랜만에 한국에 돌아와서 놀라웠던 것 중 하나는 한국인의 체격과 체력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이전에 머물렀을 때만 해도 평균 키와 체격이 상당히 달라 보였습니다. 이제 서울 거리를 걷다 보면 특히 젊은 세대의 키가 더 커지고 체격이 더 탄탄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번화한 상가를 거닐다가 주변에 키가 클 뿐 아니라 운동과 건강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듯한 젊은이들이 많아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평균 키와 체격이 평범했던 1990년대의 제 기억과는 확연히 다른 변화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변화의 요인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과 번영이 반영된 수년간의 영양 개선 때문일까요? 아니면 서구식 라이프 스타일과 체력과 건강을 중시하는 세계화된 문화의 영향일까요? 그것은 수십 년 동안 한국이 겪어온 성장과 발전을 반영하는 국가의 변화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젊고 키가 크고 건강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지나칠 때마다 저는 한국이 얼마나 역동적이고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는지 새삼 느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점이 또 있었어요. 정작 옷 스타일은 별로 안 변했더라고요. 1990년대 옷들이 다시 유행한다고 하던데 진짜인가 봐요. 한국에서도 친했고 미국에서도 몇 번 만났던 교수님을 만나서 술자리에 가야 할 일이 있었는데요. 이전에 한국에 머무는 동안 항상 술을 마셔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어서 솔직히 가기 싫었어요. 저는 과거에 경험했던 것처럼 술자리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저녁은 전혀 다른 분위기로 흘러갔습니다. 옛날에는 모임의 필수품처럼 여겨졌던 술 강요가 사라졌습니다. 제가 술을 마시는 것을 망설이는 것을 본 사람들은 눈치채거나 고집 부리지 않고 물이나 주스 같은 대안을 재빨리 제안했습니다. 저는 많이 변했네요. 물어봤더니 요즘 술 강요하면 큰일 난다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태도의 변화는 신선하면서도 흥미로웠습니다. 과거에는 술자리를 거절하면 장난스러운 농담을 건네거나 끈질기게 권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음주와 관련하여 개인의 취향과 한계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새롭게 형성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회적 에티켓의 변화에 대해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직장에서 음주가 사교와 거의 동의어였던 제 기억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동석자 중 한 명에게 이러한 변화에 대해 물었더니 그는 개인의 선택과 건강에 대한 인식과 존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특히 젊은 세대한테는 뭔가 강요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MZ세대라는 말도 알려줬어요. 여전히 일을 열심히 하는 분위기는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좀비가 등장해도 출근할 거라는 말이 있는데 여전하더라고요. 괜히 30년 만에 이렇게 또 발전한 나라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도 이제는 토요일은 회사에 안 나간다고 말하더라고요. 90년도에 한국은 토요일에 학교도 갔어요. 토요일에 학교에 가는데 어떻게 그게 주말인가 싶어요. 한국에서 살면서 항상 놀라웠던 점 중 하나는 엄격한 업무 문화, 특히 토요일에 근무하는 관행이었습니다. 사생활과 업무의 경계가 모호해 보이는 관행이었죠.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대부분의 한국인에게 토요일 근무가 과거의 일이 되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현지 지인들과 가볍게 커피를 마시며 이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그들은 주 5일 근무제로의 전환으로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가족을 위한 시간, 여가 활동,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시간이 더 많아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서 기쁨과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러한 변화가 축하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개인의 시간과 웰빙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보다 균형 잡힌 라이프 스타일을 지향하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항상 한국인의 근면한 성격을 존경해왔지만 일과 삶에 대한 보다 지속 가능한 접근 방식으로 진화하는 것을 보고 가슴이 벅찼습니다. 정말 많이 변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인들은 좀 일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많이 내려놨구나 싶었어요. 90년도에 처음 한국에 살았을 때 자주 불편했던 점 중 하나는 공공장소에서 만연한 실내 흡연이었습니다. 식당, 카페, 심지어 일부 사무실에서도 담배의 연기가 자욱해서 금연 환경을 선호하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 익숙한 담배의 연기가 자욱한 분위기에 대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실내 흡연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정부가 공공장소에서 엄격한 금연 정책을 시행하면서 실내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귀국 후 처음으로 식당에 들어섰을 때 익숙한 담배 연기가 나를 맞이할 것이라 예상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대신 깨끗하고 신선한 공기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선명한 표지판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안도감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제 일상 경험의 질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미국보다도 흡연구역을 더 잘 지키는 것 같아서 만족스러웠어요. 또 미국에 만연해 있는 대마초 냄새도 없고요.
또 밤마다 잘 돌아다니는 젊은이들을 보면서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간 학생들이 눌러앉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제가 없을 때 돌아다니던 저희 와이프도 한국이 천국이라고 했어요. 한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거의 완벽하다고 하면서요. 남은 시간을 한국에서 지내고 싶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한국은 제가 알던 1990년도와는 거의 다른 세상이었어요. 이미 제가 일을 하던 1990년도에도 40년 만에 폐허해서 그 정도로 발전한 나라였는데 30년 만에 또 이렇게 발전을 했으니까 20년 뒤에 한국은 또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더라고요. 저희는 지금 한국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슬픈 점은 물가 상승률이 아파트는 5배도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미국에 있는 집을 어떻게 해결하면 갈 수 있지 않을까 명예교수 자리라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재미를 더 즐길 생각을 하니까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두근하네요.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으니 건강에 유의하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이 사연에도 잘 전달되길 바랍니다. 한국에는 왜 저렇게 하고 다니는 건데? 뭔 소리 하는 건데? 봐봐, 여자들 가슴이 다 보이겠는데? 그리고 왜 여자들끼리 팔짱을 끼고 다니는 건데? 정말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하고 다닐 수 있는 거지? 미국에서 온 한 여학생들끼리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게 한국에서 본 게 맞나 의아해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뭘 본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베티라고 합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언어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언어학은 국어국문학이나 영어영문학 같은 문학이 붙은 과목과는 조금 다른데요. 언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소리를 내는 방식은 어떻게 다른지 등을 연구하는 과목이에요. 좀 더 과학적으로 언어들을 분석한다고 보시면 돼요. 문학이 붙은 과목들은 각 나라의 언어로 만들어진 문학을 연구하는 학문이고요. 언어학을 하다 보면 세부 전공을 정하기 마련인데요. 그러니까 같은 언어학에서도 영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친구들이 있고 중국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독일어나 스페인어를 분석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이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건 아무래도 영어고요. 그 뒤로는 스페인어 정도예요. 옛날에는 중국어가 3위를 차지했는데 요즘은 한국어가 압도적인 3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제가 1학년 때 한국어를 선택할 때만 해도 절 비웃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BTS가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미친 선택한다 라면서요. 그런데 한글을 배울수록 저는 후회가 없었어요. 한글이 진짜 과학적인 언어였거든요. 언어학을 배우다 보면 다른 언어들의 구조가 어떤지 공부를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한글이 진짜 대박이에요. 다른 언어들은 영어 알파벳이나 발음 기호를 모르면 공부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글은 정말 한글 그 자체로도 과학적인 언어거든요. 한글을 처음 접했던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초급 한국어 수업에서였죠. 간결하면서도 우아한 문자로 이루어진 한글은 교과서 페이지 위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오랜 역사와 다양한 형태를 가진 로마 알파벳과 달리 한글은 달랐습니다. 체계적이고 거의 과학적이지만 무시하기 어려운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한글의 역사를 더 깊이 파고들면서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15세기 조선에서 문해력은 소수의 특권이었으며 말은 한국말로 하는데 필기는 한자로 하는 나라였어요. 지금 다른 나라들이 많이 그렇게 하듯이요. 언어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세종대왕은 백성들에게 힘을 실어주고자 하는 열망으로 새로운 문자를 만들 것을 명했습니다. 한글은 사람의 입이 소리를 내는 방식을 모방한 것으로 독창적이면서도 시대를 앞서간 것이 특징입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문화적 독립과 지적 자유를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한글의 구조를 연구하면서 저는 매료되었습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의 구성 요소로 음절을 형성합니다. 자음의 모양은 소리를 낼 때 말하는 사람의 입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디자인에 이렇게 많은 생각과 정성을 쏟았다니 재밌지 않나요? 제가 한글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의성어랑 의태어예요. 반짝반짝이나 꽁꽁 같은 단어들이 너무 귀엽잖아요. 된소리 발음만이 주는 한국어의 귀여움이 있어요. 하지만 한글은 과거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살아있습니다. 한글은 현대 문학에서, K-팝 노래의 가사에서, 드라마 대본에서 번성했습니다. 저는 가끔 친구들이 한국 가수들의 영상을 가져와서 해석해달라고 요구할 때 해석해주곤 했어요. 그리고 공짜밥을 얻어먹었죠. 이렇게 얻은 공짜밥이 몇 끼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제 전공에 감사해요. 그런 제가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갈 기회를 얻은 거예요. 미국보다 물가도 싸고 한국어를 전공한 선배들이라면 모두가 한국에 교환학생을 한 번씩은 다녀왔어요. 코로나를 겪었던 선배들 빼고요. 저는 너무 신이 났어요. 선배들은 모두 한국병에 걸려서 올 지경이었어요. 맨날 한국이면 벌써 다 됐겠다. 와, 한국엔 이런 거 바로 되는데. 한국이면 얼마면 해결되는데. 라고 하면서 한국을 입에 달고 살았죠.
다른 전공자들이 뭐라고 하면 너네도 한국에 가보라고 하면서 서로 이해를 했어요. 저는 너무 기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었죠. 제가 그래서 한국에서 살면서 신기했던 것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일단 제일 먼저 신기했던 건 한국 학생들은 비가 오면 꼭 우산을 쓴다는 점이에요. 미국 애들은 비가 와도 우산을 별로 안 쓰거든요. 그냥 맞으면서 가요. 미국에서는 비가 오는 것을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빗물이 조금만 와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맞고 실내로 들어가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비를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한 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 마치 소리 없는 신호가 울리듯 일제히 우산을 꺼내듭니다. 심지어 우산을 다 가지고 다니나 봐요. 준비성이 미쳤어요. 다들 어디 있었는지도 모르겠는 우산을 막 꺼내들어요. 캠퍼스에서 유난히 비가 많이 오던 어느 날을 기억합니다. 가랑비가 내리는 줄도 모른 채 서둘러 수업에 들어가던 중 다양한 색깔과 크기의 우산들이 바다처럼 펼쳐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우산을 들고 마치 안무에 맞춘 듯한 우아함으로 붐비는 통로를 우아하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맞고 갔을 저도 왠지 우산을 쓰고 가야 할 것 같았어요. 길거리 모든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다니니까요. 저는 곧 우산을 사용하는 것이 준비된 모습의 일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이게 청결한 거였어요. 근데 청결한 게 맞는 게요. 미국 교실에서 비 오는 날 들어가면 쉰내가 나요. 아시죠? 여러분, 빨래 잘못 마르면 나는 냄새요. 비가 많이 오는 날 습기 때문에 옷이 마르지도 않았는데 다들 젖은 채로 강의실에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런 문화에 익숙해져 있었는데요. 한국에 오니까 돌겠더라고요. 왜 한국인들한테 냄새가 안 나는지 이해가 돼요. 어느 날 갑작스러운 폭우에 대비하지 못한 채 우산이 없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놀랍게도 제 공경을 알아차린 동료 학생이 자신의 우산을 나눠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우산을 쓰고 교실로 걸어가면서 그녀는 우산을 나눠 쓰는 것이 한국에서 우정과 친절을 표현하는 흔한 행동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옆 사람이 비 맞고 뛰어가는데 같은 방향이면 같이 갈 수 있지 않겠냐고 하면서요. 작은 행동이었지만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날부터 저도 우산을 꼭 들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한국 생활에 적응하고 한국의 풍부한 문화와 전통에 빠져들면서 제가 익숙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몇몇 관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관습 중 하나는 한국 여학생들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동네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당연히 한국 여학생들이 많이 사귀나 보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 고향에서는 손을 잡고 걷는 것은 보통 연인이나 부모와 함께 온 어린 아이들이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복을 입었든 평상복을 입었든 한국 여학생들이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거리나 쇼핑몰, 심지어 학교 복도까지 걸어가는 모습을 처음 봤을 때 흥미를 느꼈습니다. 이 현상을 처음 관찰했을 때 은행나무가 늘어선 대학 캠퍼스를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한창 대화에 열중하던 두 여학생이 마치 서로의 일부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손을 맞잡고 제 앞을 지나갔습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저는 이 모습을 볼 때마다 호기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궁금증은 친해진 한국인 동급생 지은이와 대화를 나누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묻자 지은이는 한국에서는 친구들, 특히 여자들 사이에서 손을 잡는 것이 우정과 애정을 표현하는 흔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이라고 설명하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제가 처음 생각했던 것처럼 그것이 반드시 연인 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친밀한 대인 관계를 중시하는 사회에서 신체적, 정서적으로 연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었죠. 북적이는 한국 카페의 아늑한 구석에 앉아 왁자지껄한 대화 소리와 갓 내린 커피 향을 맡으며 저는 다소 특이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근처 테이블에 앉은 한 사람이 저를, 더 정확히 말하면 제 노트북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공공장소에서 호기심 어린 시선을 경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지만 이번 시선은 뭔가 더 날카롭고 강렬하게 느껴졌습니다. 모국에서는 카페에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소지품을 두고 나오는 일이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이주한 후 개인 보안, 특히 노트북이나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에 대한 보안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물건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했다는 이야기는 드물었지만 경계하는 문화가 뚜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문화적 배경이 저를 쳐다보는 사람을 더 의식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시선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특이한 의도를 가지고 머무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혹시 제 노트북을 주시하며 무언가 불길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했어요. 한국에서 제 소지품에 대한 위협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심지어 저도 한국 생활에 익숙해져서 노트북을 자리에 놓고 화장실에 가는 일도 흔했어요. 소지품에 대한 불안감과 보호 본능이 교차하면서
저는 노트북의 위치를 미묘하게 조정하여 제 시야와 손이 닿는 범위 내에 있도록 했습니다. 심지어 커피잔을 임시 방패로 삼아 작지만 상징적인 방어선을 구축하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가끔씩 흘낏 쳐다보거나 가차없는 눈빛을 보내자 제 안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물어보면서 그들과 대면할까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언어 장벽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존재하지도 않는 문제가 확대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대신 저는 업무에 몰두하는 척하면서 주변을 주의 깊게 살피며 경계를 늦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키보드를 클릭할 때마다, 의자에 앉아 몸을 움직일 때마다 예민하게 의식했습니다. 카페의 편안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언제든 노트북을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불편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자리를 옮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노트북을 닫고 카페를 떠날 준비를 했어요. 그러자 저를 노려보던 남자는 저에게 다가왔어요. 저는 진짜 이렇게 노골적으로 와서 노트북을 가져가려고 한다고? 라는 의문점이 들었는데요. 그 남자는 오더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떠나시는 거면 제가 이 자리에 앉아도 될까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노트북을 노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앉아있던 자리가 콘센트 2개를 쓸 수 있어서 콘센트를 노리던 남자였던 것 뿐이죠. 제가 곧 떠날 것 같으니까 저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던 거였어요. 지난 몇 달간 한국에 살면서 이 활기찬 문화의 여러 측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계속 놀라게 하는 한 가지 측면은 치안 수준입니다. 특히 밤에는 항상 조심해야 하는 곳에서 왔기 때문에 한국의 치안 수준은 극명하게 대비되어 놀라움을 자아냅니다. 늦은 밤에도 서울 거리를 걷다 보면 고향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거리는 밝고 활기차며 질서와 안전에 대한 감각이 느껴집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두려움이나 불안감 없이 밤을 즐기며 밤거리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계시이자 도시 생활에 대한 이해를 바꿔준 해방감 넘치는 경험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야식을 먹으러 나섰던 기억이 납니다. 아파트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나오는 동네 편의점이 목적지였습니다. 거리는 조용했지만 한산하지는 않았습니다. 연인들은 손을 잡고 걸었고 친구들은 웃고 떠들었으며 저처럼 밤늦게 심부름을 하러 나온 사람들도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밤의 평화와 질서는 가끔씩 순찰을 돌고 있는 경찰관들의 모습에서 강조되어 안심감을 더했습니다. 특히 미국과는 다르게 누군가에게 원한을 사더라도 총 맞을 걱정을 안 해도 돼서 좋았어요. 가끔 미국에서는 눈이 돌아있는 애들을 보면 무서울 때가 있거든요. 물론 이런 일은 정말 드문 일이지만요. 제가 한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주방 가위예요. 전 친구들이 데려간 고깃집에서 이 가위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미국에서 음식을 자를 때는 무조건 칼을 쓰는 이상한 문화가 있는데요. 왜 아무도 가위를 쓸 생각을 못했나 몰라요. 뭔가 서양에서 가위는 색종이나 학용품으로만 쓰이거든요. 주방 가위라는 말도 한국에서나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에겐 그저 또 하나의 도구로 보일지 모르지만 저에겐 자급자족과 요리 창의성의 상징입니다. 주방 가위에 대한 저희 애정은 한국에 왔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주방 가위의 마법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갑자기 허브를 자르고 야채를 썰고 고기를 자르는 일이 쉽고 안전해졌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용도 중 하나는 재료를 한 입 크기로 자르는 한식 요리를 준비할 때입니다. 매콤한 김치찌개에 넣을 파를 자르거나 불고기에 넣을 소고기를 자를 때 가위를 사용하면 작업이 쉬워집니다. 도마도 안 써도 되고 칼도 안 써도 되니까 얼마나 간편해요. 쉽고 정확하기 때문에 제 요리 루틴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감탄한 건 의료 시스템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욕실에서 침대로 가던 중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서두르다 문틀과의 거리를 잘못 판단해 발가락을 부딪힌 거예요. 통증은 즉각적이고 극심했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어요. 발가락이 부풀어 오르면서 놀랍도록 보라색으로 변했습니다. 통증이 지속되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치료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의료비가 걱정돼서 좀 더 참아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걸을 수도 없었거든요. 한국인 친구는 바로 가까운 병원에 부축해서 데려가 줬어요. 의료 서비스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치료 과정과 잠재적 비용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병원에서의 경험은 놀라웠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빠르게 등록하고 진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외국인인데도 별로 당황하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편견 없이 의료보험 있냐고 물어봤죠. 저는 없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의료보험을 물어봐서 걱정이 되긴 했는데요. 너무 아파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직원들은 정중하고 전문적이었으며 한국어가 서툴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치료 계획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병원은 최첨단 기술을 갖추고 있었고 제가 받은 치료 수준은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것은 치료비가 저렴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게 심지어 제가 한국 국민이 아니라서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된 금액이래요. 저는 한 학기 등록금에 달하는 비용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고작 20만 원 나왔어요. 수술을 안 하고 부목만 돼서 그렇대요. 엑스레이, 상담, 심지어 발가락 깁스 비용까지 놀라울 정도로 저렴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것 같았습니다. 발가락에 깁스를 한 경험은 비록 고통스럽기는 했지만 제 눈을 뜨게 했습니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사치가 아닌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한국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책으로만 접했던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직접 경험하면서 한국의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과 투자의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깁스를 한 채 절뚝거리며 병원을 나오면서 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를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의료 시스템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때 석사 과정을 한국에서 밟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큰일이 났어요. 한국의 언어학과 대학은 서울대, 한국외대, 고려대 같은 명문대학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외국인인데 언어학과를 들어가야 하니까 여기서 얼마나 공부를 더 해야 하는 걸까요? 그럼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기요. 화장실에 신발을 밟고 올라가시면 어떡해요? 아시아는 다 이런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럼 그 화장실을 어떻게 이용해요? 한국의 공중화장실에서 스페인 여성이 한국 여성에게 혼나고 있는데요. 스페인 여성은 창피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왜 그녀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양의 나라 스페인 화장품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아미아라고 합니다. 생명공학과를 졸업해서 화장품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저는 약한 아토피 질환을 앓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도 쓸 수 있는 화장품을 만드는 일에 관심이 많았어요. 또 스페인은 태양이 워낙 강력한 나라다 보니까 자외선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자연스럽게 화장품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을 연구하면서도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일할 수 있으니까요. 요즘 저희 회사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과 한국이에요. 아시아의 뷰티 업계는 유럽 전체의 뷰티 시장을 이길 정도로 커지고 있고 실제로도 엄청나게 퀄리티 높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중국은 값싼 제품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요. 저희 회사도 아시아로 지변을 넓히고 싶어 해서 제가 해외 파견 근무를 나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회사에 다니다가 저는 한국으로의 파견 기회를 얻게 되는데요. 저는 베이징에 있는 연구소에서 새로운 시약을 검사하고 한국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를 관리하러 팀 책임자들과 같이 출장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아무래도 큰 나라고 스페인이랑은 다른 높은 건물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서 저는 중국이 좀 기대가 됐어요. 또 높은 출장 수당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중국과 한국에서 돈을 많이 쓰고 와야겠다고 생각했죠. 이런 어려움 속에서 제 아토피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베이징의 공해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스트레스가 겹치면서 심한 발작을 일으켰죠. 스페인에서 잘 관리하던 제 피부는 불편함과 자책감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기 위해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현지의 치료법과 치료법을 연구했습니다. 저는 유럽이 중국의 서쪽에 있다는 사실에 진짜 감사할 지경이었어요. 편서풍이 불잖아요. 저는 그런 미세먼지와 공해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스페인의 태양은 제 아토피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는 수준이었어요. 대기 오염만큼 집요하고 억압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베이징을 자주 뒤덮는 스모그는 제 아토피 증상을 악화시키고 일상의 그림자를 드리우는 끊임없는 적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창밖으로 보이는 잿빛 안개는 스페인의 맑고 푸른 하늘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저를 깨우곤 했습니다. 대기질 지수는 종종 놀라운 수준의 오염도를 보여주곤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평생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거죠? 이런 곳에서 살다가는 목에 납이 쌓일 것만 같았어요. 심지어 호텔에서 일어났는데 코피가 난 적도 있어요. 전 백혈병인 줄 알았는데요. 미세먼지 때문에 너무 건조해져서 피가 난 거였어요. 저는 이것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건강과 웰빙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스크와 공기청정기로 무장한 저는 유독한 공기로부터 제 몸을 보호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오염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아침 출근길부터 연구실로 향하는 길, 주말 도시 탐험에 이르기까지 제 삶의 모든 측면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노출로 인해 피부가 자극을 받아 염증이 생기고 붉은 반점이 생기면서 끊임없이 화끈거리고 가려웠습니다. 어느 날은 공해가 너무 심해서 도시가 영원한 황혼에 휩싸인 것 같았던 날이 기억납니다. 태양은 스모그 뒤편으로 희미한 구슬에 불과했고 섬뜩할 정도로 조용한 거리에 희미한 빛을 드리우고 있었죠. 동료를 만나 점심을 먹으러 나섰지만 밖으로 나서는 순간 매캐한 공기가 눈을 찌르고 목을 막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살면서 아토피가 이렇게 심해진 적은 처음이었어요.
식당에 앉아 동료는 프로젝트의 최신 진행 상황에 대해 수다를 떨었지만 저는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피부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가려웠고 우리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가해자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저는 변명을 하고 화장실로 가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얼굴은 붉고 환한 얼룩으로 뒤덮여 있었고 한때 당연하게 여겼던 건강한 피부색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화장품이 없었어요. 이것저것 써봤지만 도저히 나아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체적 불편함은 투쟁의 한 부분일 뿐이었습니다. 공해는 제 정신 건강에도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어디든 따라다니는 것 같은 스모그에서 벗어날 수 없는 갇힌 기분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는 모습은 서서히 사라지고 끊임없이 피곤하고 초조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상황에 적응하고 대처할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더 좋은 마스크에 투자하고 스킨케어 제품을 구입하고 가능한 한 실내에 머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제가 통제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임시방편에 불과했습니다. 숙박업체인 호텔의 침구류도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전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했지만 무엇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었어요. 결국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점점 더 심해지는 아토피 피부를 치료하는 것이었습니다. 해결책을 찾고 싶었던 저는 저와 같은 피부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것으로 유명한 지역 피부과를 방문했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은 더 답답했어요. 병원에는 영어를 할 줄 아는 직원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심지어 의사도 그렇게 영어를 잘하지는 못했어요. 친절하게 도와주려고는 했지만 전혀 나아지는 건 없었습니다. 피부과 전문의는 제 병력과 상태의 심각성을 알고는 있었지만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어요. 치료법과 약을 처방해 주었지만 미세먼지가 있는 곳을 떠나는 것 말고는 해답이 없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약과 크림을 발랐지만 피부는 거의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붉고 가려운 발진은 계속되었고 이는 제가 싸우고 있는 싸움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희망과 절망이 뒤섞인 마음으로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피부과 의사는 치료법을 조정하고 다양한 약물의 조합을 시도했지만 결과는 항상 같았습니다. 피부가 조금 좋아졌다가도 다시 염증이 생긴 상태로 재발하곤 했습니다. 무력감과 낙담감을 느끼게 하는 답답한 악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은 또 있었어요. 그 와중에 중국에서의 초창기 시절, 스페인에서 익숙했던 서양식 화장실과는 다른 중국의 화장실이 있었어요. 아니, 중국의 화장실에는 대부분 신발 자국이 있었는데요. 분명히 앉아서 이용하는 변기인데도 신발 자국이 죄다 있었어요. 그러면 오물들은 또 얼마나 튀어 있겠어요. 정말 중국 화장실을 이용할 때마다 우울했어요. 스페인의 공중 화장실들도 좋은 퀄리티라고는 할 수 없지만 중국 화장실은 정말 차원이 달랐어요. 중국식 화장실을 처음 접했던 때가 기억납니다. 베이징의 한제레 시장을 처음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형형색색의 가판대 사이를 돌아다니며 맛있는 길거리 음식을 맛보다가 화장실이 급하게 필요했습니다. 표지판을 따라 익숙하고 편안한 시설일 거라 예상했던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중국식 화장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당황하며 서 있었습니다. 세라믹 변기에 신발을 걸치고 쪼그려 앉아야 하는 변기를 사용한다는 것이 완전히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스페인에 있을 때만 해도 화장실은 항상 앉아서 사용하는 형태였고 땅바닥에 뚫린 구멍 위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은 부담스러웠습니다. 아파트로 돌아갈 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지 고민하며 망설였지만 자연의 부름이 너무 급박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스쿼트 변기에 다가가 올바른 자세를 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색하고 불편한 경험이었고 낯선 환경에서 내 몸이 노출되고 취약해진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미끄러지거나 신발이 더러워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불편함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은 신발로 올라선 채로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거기에 제 엉덩이를 댈 수는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지나면서 공공장소와 직장에서 더 많은 스쿼트 화장실을 접하게 되면서 중국 문화의 이러한 측면에 점차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짜증났던 것 중에 하나는 억지로 만드는 꽌시 문화였어요. 그냥 얘네는 꽌시를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데요. 친구라고 하면서 꽌시를 달라고 해요. 친구비래요. 제가 식당 종업원이랑 친구를 할 일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약금도 꽌시라고 해요. 그냥 돈을 받고 싶으면 죄다 꽌시라고 하면서 제 인생에 언젠가는 필요가 있을 거라고 말해요. 제가 언제 중국에 또 올 일이 있다고 친구가 되자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친구가 되고 싶으면 순수하게 인사를 하고 대화를 하면 될 것이지. 꼭 돈을 달라고 하는 꽌시 문화가 너무 짜증났어요. 심지어 자국민끼리는 받지도 않는 돈을 꼭 외국인에게는 더 받으려고 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중국에 왜 이렇게 가짜 진주를 파는 곳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호텔 뷔페에 초대받은 날이 있는데요. 진짜 중국 어딜 가도 가판대에서 진주를 파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제가 바보죠. 그게 진짜라고 생각한 제가 바보예요. 진주의 아름다움에 이끌려 저는 가판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날따라 그 드레스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싶었나 봐요. 홀린 듯이 다가간 거죠. 따뜻한 미소를 머금은 친절한 노인이 저를 열렬히 맞이했습니다. 그는 진주의 기원과 진주를 엮는 장인 정신에 대해 설명하며 진주의 미덕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과 진주의 매력에 매료된 저는 진주를 구매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상인은 순진하고 흥분한 마음에 즉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은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진주가 오늘날 시장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최고 품질의 진주라고 확신했습니다. 그의 말을 믿고 별다른 생각 없이 그가 요구한 금액을 건넸습니다. 나중에 목걸이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지불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는데, 이는 외국인이 현지의 협상 관습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심지어 목걸이는 가짜였어요. 최악이죠. 하지만 가격이 비쌌으니까 저는 당연히 진짜라고 생각했어요. 안 그래도 아토피 때문에 가려운 목이 더 간지럽기 시작했어요. 저는 피딱지가 붙어있는 제 피부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슬프죠. 얼른 중국을 벗어나는 일만 기다렸어요. 하지만 절망적인 건 서울도 미세먼지가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였어요. 바람이 중국의 동쪽으로 불어나가서 중국의 미세먼지가 한국으로 간다는 이야기였죠. 어쩌겠어요. 스페인으로 가는 날만 다시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중국이 물가가 싸니까 돈을 많이 쓰고 싶다고는 생각했지만 이런 식으로 바가지를 쓰고 싶지는 않았어요. 정말 돈을 쓰고도 기분이 나쁜 경험만 가득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에 들어서는 순간 한국의 겨울이 주는 차가운 공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시원하고 깨끗한 공기가 폐를 가득 채우도록 했습니다. 물론 스페인의 공기만큼 깨끗한 건 아니었지만 중국의 공기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공기에서 최소한 냄새가 나지는 않았어요.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괜시리 팔도 덜 간지러운 느낌이었어요. 해방감과 새로운 에너지를 느끼며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생활 중 제일 행복했던 건 공중 화장실이에요. 스페인에서는 길거리에서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돈을 내야 하는 일이 정말 흔한데요. 한국은 애초에 높은 건물을 짓고 싶으면 화장실을 개방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 진정한 법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무료여도 중국 화장실 같으면 안 쓸 거예요. 임시 거주지인 조용한 동네에 자리 잡은 고풍스럽고 아늑한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가기 전에 신발을 벗는 관습은 제가 이해하게 된 한국의 많은 관습 중 하나였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신발을 신고 집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지만 한국에서는 신발을 문 앞에 두고 들어가는 의식이 정중하고 묘하게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신발을 벗고 깨끗하고 따뜻한 바닥에 발을 내딛자 평온한 기분이 밀려왔습니다. 집에서는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도 바닥의 외부에서 유입된 먼지를 완전히 제거하기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실내에서 신발을 신지 않는 관행 덕분에 바닥이 놀라울 정도로 깨끗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청결과 위생을 유지하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었는데 왜 전 세계적으로 더 보편화되지 않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파트를 걷다 보니 먼지와 오물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공기가 더 신선하고 공간이 더 고요해졌습니다. 스페인으로 돌아가면 제 라이프 스타일에 작지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이 관습을 가져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한국 생활에 적응해가면서 소중하게 생각하게 된 것 중 하나가 바로 아파트의 한국 전통 난방 시스템인 온돌 난방이었습니다. 중앙 난방이 일반화되어 겨울철에는 공기가 건조하고 때로는 불편한 스페인에서 온 저에게 온돌은 반가운 발견이었습니다. 바닥에서 은은한 열기가 뿜어져 나오는 온돌 시스템은 기존 난방 시스템에서 느낄 수 있는 건조함 없이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온돌 시스템을 처음 경험했던 날은 추운 저녁이었고 하루 종일 시내를 돌아다니다 막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아파트에 들어서자마자 바닥에서 뿜어져 나오는 따스한 온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바깥의 쌀쌀한 공기와는 대조적이었어요. 스페인에서 겨울은 종종 건조한 실내 공기와 싸워야 했는데 민감한 피부와 아토피를 앓고 있는 제겐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가습기를 사용해 건조함을 달래야 했지만 적정 습도를 유지하는 것은 항상 아슬아슬한 줄타기였죠. 한국에서는 온돌이 자연적으로 균형 잡힌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온기가 방 전체에 골고루 퍼지고 공기는 쾌적한 수준의 습도를 유지했습니다. 역시 바닥부터 따뜻해야 한다는 어른들의 말이 맞나 봐요. 화장품 업계에 종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의 뷰티 및 스킨케어 제품을 살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많은 혁신적인 제품 중에서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한국의 자외선 차단제였습니다. 태양이 강렬하고 자외선 차단제가 생활 필수품인 스페인에서 온 저는 다양한 자외선 차단제에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산 자외선 차단제는 저에게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산 자외선 차단제를 처음 사용해보기로 결심했던 날이 기억납니다. 스킨케어 혁신의 보물창고처럼 느껴지는 동네 뷰티 스토어에 들어섰습니다.
진열대에는 자외선 차단뿐 아니라 추가적인 스킨케어 효과까지 약속하는 다양한 자외선 차단제가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민감한 피부를 위한 자외선 차단제부터 매트한 마무리감이나 촉촉한 광채를 선사하는 자외선 차단제까지 그 종류가 놀라울 정도로 다양했습니다. 한국에서 사용하던 제한된 옵션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저처럼 민감한 피부에 추천하는 제품을 선택하면서 어떤 효과가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스킨케어 루틴의 일환으로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텍스처였습니다. 제가 사용하던 두껍고 때때로 번들거리는 제형과 달리 이 한국산 자외선 차단제는 세럼처럼 가볍고 산뜻했습니다. 피부에 부드럽게 발리면서 백탁 현상이나 끈적임 없이 빠르게 흡수되었습니다. 하루가 지나면서 피부가 얼마나 편안하게 느껴지는지 놀랐습니다. 이 자외선 차단제는 강렬한 태양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줄 뿐만 아니라 수분을 공급하고 피부를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하루 종일 자외선 차단제를 덧바르면 피부가 무겁고 번들거리는 느낌과 싸우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 제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자외선 차단 효과가 확실하게 느껴졌어요. 한국의 남성들이 뷰티 제품을 가장 많이 이용한다고 하던데 이렇게 가벼운 제형이니까 모두가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으로 떠나는 길에 놀랐어요. 중국에서 놀랍도록 아팠던 피부가 한국에서는 정말 살 것 같았거든요. 심지어 겨울이라서 정말 건조한 날씨잖아요. 그런데도 전혀 아프지 않았어요. 그리고 놀랍도록 깔끔하고 효율적인 환경이 이 나라에서 평생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해줬어요. 스페인에 돌아가서도 뜨거운 해 때문에 제 피부가 고통받고 있었어요. 이전에는 약한 아토피라고 생각한 것들이 서울의 쾌적한 환경을 경험하고 나니까 스페인에서도 강한 아토피가 되어버린 셈이었죠. 저는 아시아지사, 아니 한국지사의 자리가 나기만을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저의 아토피를 위해, 우리 회사의 뛰어난 뷰티 산업을 위해서도요.